요즘 ETF가 대세인데 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ETF도 나온다고 해서 관심사입니다. 오늘 ETF 전략에 대해서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님 ETF의 역사 굉장히 길더라고요. 24년 됐다고 하던데 맞아요. 이제 개인분들이 투자하는 대표 투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ETF라는 상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상장주도 펀드라는 상품입니다. Exchange Traded 펀드의 이제 약자를 해서 ETF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사실상 펀드예요. 이 코스피 200 지수나 아니면 S&P 500 지수 같이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ETF를 만약에 한 주를 사면 이 추종하는 지수의 구성 종목만큼 이제 투자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자동으로 되는 셈이고요. 또 펀드는 사실 펀드 환매를 신청한 후에 돈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ETF는 뭐 주식처럼 장중에 샀다가 팔았다 이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니까 이런 네. 점이 굉장히 장점으로 부각이 됐고 그리고 또 일반 펀드보다 수수료가 낮아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네라는 점도 이제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좀 보면 2002년 10월에 4개 종목이 처음에 상장이 됐고요. 그때만 해도 사실은 개인 투자자보다는 이제 기관 중심의 상품이었고 그냥 펀드보다 좀 싸고 편한 대체제 정도의 이제 상품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이걸 계기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ETF에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증시 지수를 추종하는 ETF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원자재라든가 채권, 뭐 통화, 뭐 해외 지수 이런 ETF까지 나오니까 굉장히 상품이 다양해졌고 내가 어떤 상품에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할 수 있는 수단들이 되게 많이 생긴 거죠. 네네. 거기다 이제 레버리지, ETF, 인버스 이런 ETF도 선보여서 이제 투자 전략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건데 2011년 7월에 뭐 상장된 ETF가 100종목 넘어섰다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이랬었어요. 2016년부터는 ETF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완전히 대중화되기 시작한 해라고 볼 수 있는데 2016년에 ETF가 이제 200종목으로 이제 2배 늘었고요. ETF 순자산도 급증을 했고 이제 특히 글로벌 ETF 투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이제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기로 접어들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개인 투자 자금이 ETF로도 대거 유입이 됐고 특히나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뭐 그때 유행했던 뭐 메타버스 같이 이제 특정 테마에 투자할 수 있는 테마 ETF도 그때부터 이제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1년에 ETF 상장 종목이 무려 500종목으로 늘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이 디스형 퇴직연금에 네. 가입하신 분들이 직접 ETF를 매수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결국 맞아요. 이렇게 들어온 자금도 선순환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예. ETF 시장이 커지는데 이제 공을 세웠던 게 퇴직연금을 네. 이제 스스로 좀 운용해보자라는 인식이었는데 사실 퇴직연금 수익률이 거의 뭐 정기예금 수익률 수준이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퇴직연금을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어놓고 이제 관심을 안 가졌던 이제 시기가 좀 길었었죠. 그런데 이제 DC형 퇴직연금, 그러니까 DB형, DC형이 있는데 DC형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형 퇴직연금, 이제 IRP는 우리가 보통 이제 소득공제 받으려고 연말에 몰아서 가입하는 이제 상품이기도 한데 네. 이런 계좌에 이제 돈이 쌓이고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불려보자. 특히나 이제 좀 젊은 세대들에서 그런 이제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ETF로 직접 매매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개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ETF에도 이런 장기 투자 자금이 좀 유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2023년부터는 ETF 시장이 이제 구조적인 전환기로 들어섰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실 유행한 이 ETF 시장의 특징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월배당 ETF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어요. 네. 저도 월배당 ETF를 좀 투자를 해놨는데 현금 흐름이 나오는 ETF인 거죠. 그러니까 월배당이 나오면 그 월배당 나온 현금으로 또 월배당 ETF를 사고 이러면 내가 은퇴한 이후에 계속 이제 이런 배당이 나오는, 그러니까 배당금으로 이제 먹고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 월배당 ETF는 사실 이제 개별 주식을 이제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는 개별 주식 배당금으로 배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채권에 투자해서 이자를 받아서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커버드 콜 ETF라고 그래서 그 콜옵션을 매도해서 그 자금으로 월배당을 주는 경우도 네네. 있고 뭐 부동산형 ETF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 뭐 이런 개별 수익을 이제 분배하는 식으로 배당을 주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ETF가 또 상장되기 시작했는데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지수 구성 종목을 그 비중만큼 이제 그대로 담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1% 오르면 나의 ETF도 1% 오르는 식으로 설계가 되는데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골라서 요 종목 오를 것 같다. 뭐 이러면 이제 이 종목들을 ETF에 담아서 운용 전략을 가미한 ETF예요. 이런 액티브 ETF 상장이 늘기 시작했는데 어찌 보면 이제 ETF의 펀드의 성격을 굉장히 이제 가미한 상품인 건데 뭐 이런 액티브 ETF도 요새 코스닥까지 나오면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고요. 네네. 또 미국 AI 반도체 중심의 이제 해외 투자 ETF 상품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ETF 시장은 AI와 반도체 같은 이제 특정 많이 오를 것 같은 테마 ETF 그리고 뭐 미국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추종하는 ETF 그리고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이제 월배당처럼 배당 금리 ETF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상품에 돈이 좀 몰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증시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얼마나 됩니까? 예. ETF 시장 규모가 이제 순자산 총액으로 보면 네. 작년 6월에 200조 원 넘겼는데 올해 초에 300조 원 넘겼어요. 그리고 이달 중순에 400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작년 6월과 비교해 보면 한 10개월 만에 ETF 규모가 2배 넘게 커진 건데요. 네. 어제 뭐 증시 오르면서 뭐 코스피, 코스닥 합산한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이 6,100조 원 넘어섰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ETF가 425조 원 정도니까 비중이 6.5%를 좀 넘는 수준인 건데 사실 뭐 전체 시총과 비교해 보면 이 ETF의 순자산 총액이 뭐 그렇게 비중이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거래 대금으로 보면 비중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3월 기준으로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증시 거래 대금이 43조 8,500억 원이었거든요. ETF 거래 대금이 20조 원 정도라서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를 ETF가 차지를 한 건데 이 비중이 이제 지난해만 해도 한 27%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올 들어서 뭐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개인들이 많이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국내 증시가 오르면서 계속 이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이제 증시에 진입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긴 한데 개별 종목을 사고 팔고 그러니까 투자 타이밍을 잡기는 힘드니까 그냥 ETF를 좀 사자 이런 식으로 이제 ETF를 많이 투자한 것 같고 이게 ETF 시총을 크게 불리는데 이제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ETF 순매수액을 보면 작년 3분기에 6조 7천억 원이었는데 이제 4분기에 16조 6천억 원으로 좀 늘었고요. 올해 1분기에는 무려 33조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ETF의 비중이 커지면 증시에 대한 장악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향도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네. 그 IMF가 이달 중순에 이제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한국 증시의 ETF 쏠림 현상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된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증시의 변동성을 ETF가 확대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ETF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ETF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담은 ETF가 찾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소수의 대형주의 이제 시가총액이 좀 집중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ETF 자금 유출입은 이 특정 종목의 수급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라는 이제 지적이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ETF는 이제 여러 종목을 담아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 자금이 몰릴수록 ETF에 포함된 종목도 한꺼번에 같이 사게 되고, 그럼 이 종목 주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이제 강해지게 되겠죠. 원래는 사실은 이제 ETF가 기초자산의 가격을 따라가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네. 지수 추종 ETF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지수에 포함된 주식을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바스켓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수세가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셈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선물시장이랑 현물시장 비교할 때 쓰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웹도독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지금 ETF와 이제 지수 간 이런 현상이 이제 약간 역전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네.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지수가 하락할 때는 투자자들이 ETF를 팔면 운용사가 그 지수에 포함된 종목을 한꺼번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상승장에서는 가격 탄력을 굉장히 키우는 역할을 하고, 하락장에서는 기계적 매도를 하니까 낙폭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이제 ETF가 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는요, 레버리지 투자 상품에 대한 우려도 또 자연스럽게 네.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한국의 심각한가요? 그렇죠. 예. 국민성이 이제 좀 크게 먹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좀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에 대한 약간 파생 상품을 이제 가미한 이런 ETF들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IMF도 이제 보고서에서 이 특히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는 지수 움직임의 2배, 3배 뭐 이렇게 이제 배수로 추종하는 ETF인데, 뭐 2배면 2배 추종, 3배면 3배 추종하는 이제 ETF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코스피 200을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를 샀다면 지수가 1% 올랐을 때 내가 산 ETF의 수익률은 2%가 되는 거고 뭐 사실 이 구조는 선물이나 뭐 수업 계약 같은 이제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2배 수익을 만드는 거거든요. 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레버리지 ETF가 자산 100억 원으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 100억 원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을 200억 원어치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노출만 200억 원어치를 대기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 우리 선물이라는 상품은 증거금만 있으면 되니까 이제 몇십억 정도 증거금을 넣고 200억 원어치만큼의 롱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금 이외의 다른 돈은 뭐 국채라든가 RP 같은 이제 안전자산에 넣어두고 요거를 이제 선물을 살 때 담보로 좀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2배 레버리지 금융상품이 되는 건데 문제가 이제 레버리지 ETF는 1단위로 정산을 해요. 오늘 장이 딱 끝나면 그 기준 종가를 기준으로 이제 정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선물을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첫째 날 지수가 10% 올랐으면 ETF 수익은 20%가 나서 자산이 120억이 됐을 거잖아요. 네. 그럼 기존의 선물 롱 포지션은 200억 원이니까 이제 400억 원을 더 롱을 잡아서 240억 원만큼의 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반대로 10% 하락했다면 자산이 이제 80억 원이 돼요. 선물 노출 포지션은 200억 원이니까 160억 원만큼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400억 원어치로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면 레버리지 ETF에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또다시 더 리밸런싱 매도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네네. 결국 이제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특히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게 장 마감 그 즈음에 이제 매일매일 정산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장 마감 직전에 몰려요. 그러니까 뭐 이때가 사실은 네. 어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를 팔 거다 팔고 살 거다 사고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증시에서는 유동성이 조금 약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럴 때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면 이제 종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 상승하면 추가 매수, 하락하면 추가 매도하면서 이제 방향성을 원래는 뭐 1%만 올랐을 지수를 뭐 2%를 올리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좀 증폭시키는 역할을 좀 하게 되고 뭐 ETF 때문에 시장이 망가진다 정도는 아니지만 단기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면은 이제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F도 보고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분쟁 초기에 코스피가 하루 만에 뭐 12%씩 이제 폭락했을 때 있었잖아요. 네. 레버리지 ETF가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고가 됐다. 뭐 이러면서 레버리지 ETF 확장이 이제 시장 투매를 심화하는 촉매대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네. ETF가 출시된다고 했는데 다음 달인가요? 네, 다음 달 네, 나와요. 네, 벌써 삼성전자, 다가왔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이 굉장히 높을 텐데 단일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상품이 이제 나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이렇게 출시가 되면 국내 시장으로의 투자율이 높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손실도 커질 수 있으니까 유의해야 된다라는 이제 지적도 나오는데요. 금융당국도 약간 좀 경고를 하긴 했어요.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는 이 횡보장에서는 투자금이, 그러니까 이렇게 레버리지 ETF를 사게 되면 투자금이 줄어드는 음의 복리 효과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격이 20% 하락한 뒤에 다시 20% 상승하면 원래 가격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종목에 직접 투자했을 때 만약에 뭐 10,000원이라는 만 원인 주식을 샀으면 20% 하락하면 8,000원이 됐다가 거기서 20% 오르면 9,600원이 되니까 10,000원까지 회복하려면 더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배 ETF에 투자를 했다면 10,000원이 6,000원이 됐다가 거기서 20% 올라도 8,400원밖에 안 되니까 네네. 손실이 16%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1배 추종이면 4%밖에 안 되는데 손실이 2배면, 그러니까 2배 추종이면 16%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승장에서야 뭐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 상품인데 이게 만약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약간 이제 변동성이 있는 장세에서는 이 레버리지 ETF 2배 뭐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을 사면 손실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좀 나옵니다. 네. 그럼 개인들을 위해서 ETF 투자는 좋은데 조언 사항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ETF는 이제 그 시장 전체를 담는 상품으로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네. S&P 500이라든가 코스피 2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좀 두고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산 투자 효과를 좀 누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특정 섹터라든가 아니면 테마 ETF 같은 거는 뭐 매력적으로 보이긴 한데 그게 사실 매도 타이밍을 맞추기 굉장히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별 종목도 쉽지 않지만
이 특정 섹터 테마 ETF도 마찬가지로 이 타이밍 맞추기가 좀 어려우니까 일단 이제 지수 추종하는 ETF를 기본으로 깔고 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전략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했다라는 데이터가 좀 많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수 추종 ETF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비용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제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지금 운용사마다 다양한 상품들이 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보수를 꼭 체크를 해보시고 총 보수가 낮은 ETF를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만약에 뭐 하루 이틀 투자할 거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고 치면 이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누적이 되면 이게 0.1%포인트 주는 차이가 전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주는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 비용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외 ETF 투자할 때는 환 노출이냐, 환 해지냐, 이것도 이제 보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원화 기준으로 보면 이제 ETF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라는 게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서 얻는 성과 플러스 환율 효과인 거잖아요. 네네. 장기적으로 이제 내가 달러 전망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텐데 달러가 오를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면 환 노출로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아, 요 정도 더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환해지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리밸런싱도 중요한데 사실 ETF도 한 번 사놓고 방치하기보다는 뭐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이제 한 번 정도 자산 비중을 좀 점검을 해서 한쪽으로 너무 쏠렸는지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어떤 종목의 주가 많이 오르면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하면서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레버리지 ETF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이 큰 장이나 아니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좀 이렇게 개걸음하는 횡보장에서는 레버리지 ETF로 좀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상품은 그냥 단기적으로 내가 단기에 이 주식은 많이 오를 거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용으로는 괜찮은데 이거 장기적으로 살 ETF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ETF도 언제 사느냐 보다는 얼마나 오래 들고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사실 이제 퇴직연금에서 ETF를 사신다고 하면 이제 장기 투자가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ETF를 투자를 하시면 시장 타이밍에 내가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고 네. 꾸준히 자산을 좀 불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ETF 뭐 430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개인 투자분들의 또 대표 전략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잘 알고 투자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적인 그런 투자 포인트 잘 알려주셨습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센터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